안녕하십니까, 체육교사 백민준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에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심실세동, 응급처치, 자동심장 충격기,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폐쇄, 응급처치, 하임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란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어 수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실시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정지와 심폐소생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한 출혈, 기도폐쇄, 호흡부전, 쇼크, 뇌손상 등으로 심장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뇌로 산소와 혈액을 보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럴 때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심한 출혈이나 기도폐쇄, 호흡부전, 쇼크, 뇌손상 등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뇌손상과 심폐소생술. 심장이 정지됐을 때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심정지 후 뇌 산소 공급이 단 4분만 중단되어도 뇌는 큰 손상이 옵니다. 뇌 기능이 손상되면 의식이 없어지고 호흡도 중단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호흡이 멈췄거나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인위적인 환자의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바로 심폐소생술이라 합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함으로 해서 뇌의 혈액과 산소를 공급함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4분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입니다. 4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한다면 뇌 손상이 거의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4분이 골든타임입니다. 4분 이상 6분 이내가 되면 뇌 손상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6분에서 10분 사이가 되면 거의 심한 뇌 손상에 이르게 됩니다. 10분 이상이 되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거의 뇌사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가 순간적으로 쓰러져서 심장이 멈춘 상태가 확인된다면 빠른 심폐소생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수업의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꼭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 사슬입니다. 119 신고하고 빠르게 심폐소생술하고 그리고 빠른 제세동하고 전문 소생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심정지 환자의 생존 사슬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 행동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신고입니다. 응급신고입니다. 응급신고 전화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학교 같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혹시 주변을 다니면서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의 큰 건물이나 길거리의 간판에 표지판을 활용하시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꼭 알려주시고 응급상의 내용 및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할 때 꼭 전화기를 들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해서 119와 통화를 하면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친구들이 다치거나 쓰러졌을 때 스피커폰 119에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119와 대화를 하면서 응급조치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봤다라면 본 것을 토대로 스피커폰을 활용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하는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 119 긴급 전화를 통해서 스피커폰 폰으로 전화를 켜서 사항을 알려주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 119 전문가들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조치하고 있으면 119가 와서 인수인계하고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겁니다. 응급상황의 기본 행동 요령입니다. 현장을 체크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구조자의 안전입니다. 환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조자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더 많은 위험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혹시 고속도로 주변이다 그럴 때는 끝으로 도로 바깥으로 나오시고 건물 안에 무너질 것 같다 라면 빠르게 이동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119 구조 요청도 해야 되고요. 주변 그 제노버스 심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서로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고 아마 웅성웅성 거리면서 주변만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노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는 뒤편에 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검은 옷을 입은 누구 그리고 빨간 안경을 낀 누구 정확하게 그 사람의 특징을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옷 입으신 분 학교 중앙 1층 계단에 가시면 자동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누구인지 특정을 지어서 지목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경추나 척추의 손상이 예상되는 환자를 제외하고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뼈가 있는 척추나 갈비뼈, 경추나 이런 곳이 손상되었을 때는 섣불리 눌렀다가는 오히려 심장 부위를 더 조각난 뼈들이 찔러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잘 확인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되지 않는 부분들은 역시나 전화를 통해서 119 응급구조 요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전체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입니다. 성인, 소아, 영아로 나누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흉골의 중앙선과 양측 유두선 사이입니다.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는 유두선의 바로 아래쪽. 압박 방법은 성인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두 손 또는 한 손으로 합니다. 좀 덩치 큰 소아의 경우에는 두 손으로 하고, 좀 작은 소아의 경우는 한 손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두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가 가장 적당합니다. 압박 깊이는 최소 5cm, 그리고 소아는 약 5cm, 영유아는 약 3cm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cm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압박한 만큼 손을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5cm를 눌렀으면 5cm를 그대로 떼야 압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5cm를 눌렀는데 3cm만 떼고 다시 5cm를 누른다거나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안정적으로 심폐소생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더 위험에 처해지게 합니다. 이 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슴 압박 수행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확인을 할 겁니다. 환자를 발견하면 반응을 살펴보며 10초 이내에 호흡이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손으로 어깨 부위를 두들 겁니다. 그리고 귀로 숨소리를 들어보고 눈으로 가슴 부위가 숨 쉬고 있는지, 숨을 쉬면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촉각으로 또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목 쪽에 손으로 동맥을 짚어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심정지가 됐을 때 119에 정확하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너버스 신드롬이라고 했죠. 목극자가 많으면 체인관이 분산되어 방관하게 되는 심리 현상을 제너버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정확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지도록 복장이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자동 재생동기를 들고 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또 안내해 주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입니다. 의식을 회복하거나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강하게 가슴 압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중간에 10초 이상 멈추지 않도록 계속 돼야 됩니다. 중간에 10초 이상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이것은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너무 많이 심장 압박을 쉬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빠르게 순환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슴 압박 위치는 여기입니다. 흉골 2분의 1 지점, 가슴 중앙에 유두선이 만나는 곳을 말합니다. 압박 깊이는 4에서 5cm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른 만큼 다시 손을 떼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두 팔을 곧게 편 상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몸을 수직으로 눌러서 체중을 실어야 환자가 안전하게 됩니다. 이번엔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한 경우에 사용한 응급처치 기기로 환자의 피부에 부착한 전극을 통하여 전기 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의료기기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성인의 경우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은 대부분 심실세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심실세동의 치료 방법은 심폐소생술보다 심장 충격기를 이용한 정기적 치료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주요 기능은
환자의 심장 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한다. 환자의 심장 박동을 그리고 분석하죠. 그리고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지 상황 판단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자동 분석을 한 다음에 이 환자가 자동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이게 기계에서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음성, 문자, 전멸 등의 신호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패드 전극으로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한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장소 선정 원칙은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비치해야 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치해야 됩니다. 건물이 여러 군데 있을 때는 동별로 한 대씩 설치하는 게 맞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도 같이 안내되어야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주요 사항은 이렇습니다. 바닥면과 손에 물기가 있으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환자들이 몸에 물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한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체 부위에 물기를 또 꼭 닦아내고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전에 온오프 스위치를 켠 후 충전 표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환자와 전극이 접촉할 표면에 물기 또는 땀을 마른 수건으로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감정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작동 중에 환자를 만지지 않도록 꼭 해야 됩니다. 조작자는 환자와 장비를 동시에 만지지 않는다. 사용 후에는 장비와 부속품을 환자로부터 분리하고 일회용 전극은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됩니다. 사용한 제품을 그대로 두면 진짜 위험한 자연 상황에서 그걸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한 일회용 장치는 꼭 폐기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과정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단계별 행동률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과정과 심폐소생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과정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고 그것을 자세하게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과정에서 첫 번째는 전원 켜기입니다. 전원 켜기.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바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주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위치해야 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을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켜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드 부착 부위는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없는지 그리고 상체 부위에 물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부착해야 됩니다. 패드 위치는 한쪽은 오른쪽 쇄골 아래, 다른 한쪽은 왼쪽 갈비뼈 아래쪽에 부착하는데요. 이 패드 위에 보면 정확한 부착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천천히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입니다. 분석 중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환자에게 손을 다 모두가 떼야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리듬을 분석 후 제수동이 필요하다는 음성 안내가 되면 제수동을 실행해야 됩니다. 제수동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만 지시하며 음성 안내에 따라 깜빡이는 제수동이 버튼을 누릅니다. 쇼크 시행 시 환자와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적 자극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쇼크를 줄 때는 절대 환자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 압박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이런 과정이 10초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119가 도착했을 때 인수인계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다음은 기도폐쇄입니다. 기도폐쇄란 이물질이 목에 걸려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 호흡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분 기도폐쇄일 때는 호흡이 쌕쌕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기침이 지속적으로 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의식 있는 환자라면 기침을 유도하여 스스로 기도에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환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기도 폐쇄일 때는 등을 두드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완전 기도 폐쇄입니다.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로 전혀 숨을 쉴 수 없고 기침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이럴 때 본능적으로 목을 길게 빼고 손으로 목을 감싸지는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을 초킹 사인이라고 합니다. 1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의식을 잃게 되므로 즉시 하임리를 해야 됩니다. 하임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명치와 배꼽 사이를 주먹으로 위에 상방향 쪽으로 당기면서 이물질을 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냅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명치와 배꼽 사이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5회 밀어내면서 이물질을 뱉어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목 부위나 척추 일부위들이 약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손으로 받치거나 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영아를 자신의 허벅지에 지지시킨 후 턱을 잡고 등을 치거나 명치와 배꼽 사이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기도폐쇄, 응급처치, 하임리법까지 다 확인했는데요.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은 구글 클래스에 같이 링크해 둘 거고요. 추천 도서는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에 같이 함께 탑재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과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